요지를 정리하는 훈련 갖다가 왜 해야 되는가? 저한테 어떤 분들은 강의가 굉장히 장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강의가 무지무지 장황합니다만은 장황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는 부흥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오직 이것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이것을 돕기 위한 설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제라는 것도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늘 갈등이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훈련시키는 것이 우선순위 훈련입니다. 나중에 우선순위 훈련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우선순위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는 창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창조 능력이 있는데 왜 창조 능력을 자꾸 죽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 교육, 세속적인 교육, 심지어 교회 교육도 창의력을 갖다 자꾸 말살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성성을 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어떤 이런 부분의 강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필요하면은 나중에 CGN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나간 방송이라도 계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이 개판이 됐던 세상이 어둡던 세상을 탓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 탓할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교사들 탓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 교사들은 문제가 많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갖다가 두고 이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도와가지고 이 사람들 나의 동지자를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다만 자꾸 고민하게 되면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구덩이가 있어요. 중국 속담이 있는데 제가 속담 내용할 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구덩이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구덩이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계속적으로 구덩이 파면 밑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결코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생각이 되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그 인생의 삶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길고 긴 이야기가 있지만은 자기 인생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지 정리 훈련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뭐를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제. 문장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저도 오랫동안 그런 약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의 그 굉장히 약점이 뭐냐면은 주어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가끔 대화도 보면은 저는 주어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어를 놓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글을 쓸 때도 이렇게 놓칠 때가 많아요.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돼. 영어는 주어가 없을 때는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문밖에 없어.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요. 왜? 명령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형성 안 돼요.
외국 사람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한번 이렇게 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주 없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명령문이야. 너 뭐 해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 한번 대화 한번 하는 거 가만히 아마 이번 교육 끝나면은 저 사람이 주어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볼 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어가 없으면 야, 네 말에 주어가 뭔데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다는데 묻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을 때도 주어를 놓칠 때가 많아요. 주어가 중요하다고요. 주어 갖다가 subject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주제가 뭔데? 설교를 하면은 설교의 제목이 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메시지보다 사실상 이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럼 요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제목 갖다가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 논문으로 할 때는 요약문이 요지가 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도 이 주제하고 요약은 영문으로 쓰게 돼 있어요. 왜 영문으로 쓰게 돼 있냐면은 다른 건 다 한글로 써도 영어로만 쓰면은 외국 사람들도 이 제목하고 요거만 보면은 이 사람 논문이 뭐다 하는 걸 알아요. 인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책을 기막히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제목하고 저자하고 요약만 알면은 책을 기막히게 읽지 않고도 요약할 수 있죠. 재주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제하고 이 요지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이에요. 그 설명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론 있고 그 본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끝내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약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논문에서 빼야 될 것이 있다면 결론이 빼야 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논문 이렇게 보면서 결론을 갖다가 안 써놓은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 결론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요약을 이미 해놨으면은 결론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은 항상 주제가 뭔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요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요지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요지정리 훈련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정리 훈련의 목적은 문장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고 중심요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도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할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지만은 이 짧은 글은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아직까지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연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재로 계속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글쓰기 훈련 하는 데서도 요지정리 훈련은 필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체 요지를 잘 정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100만 불짜리 강의를 들은 겁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으면은 이게 100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지금 기막힌 해법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요지를 갖다 파악하려면은 그림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림. 도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한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책을 읽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흔히 음악을 얘기할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예술입니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에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술이겠습니까? 공간 예술이에요. 미술은 시간 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은 그림 하나 딱 있게 되면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상상으로서 충분히 유추하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림은 그 그림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음악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시간도 빨리 지나가지고는 그 음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은 원래 악보에 그려진 시간대로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은 정지예요. 근데 우리 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가야지 정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한 화면에서 전체를 갖다 들여다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표현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놓게 되면은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훨씬 더 아이들이 기억하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국어 공부라든 무슨 공부라든 자꾸 이렇게 특히 사회 공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요령 중에 하나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플루 차트를 갖다 그리는 방법이죠. 전체 흐름도를 갖다가 그리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루 차트는 처음에 그 작업 시작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마른 목걸로 표시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황인철 인성인가 개성인가? 사실 이게 개성도 죽고 인성도 죽으니까 결과는 뻔하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성 요 죽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죽었다. 공자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도 죽는다. 그리고 이제 작업 끝나면은 끝 이렇게 가죠. 이렇게 흐름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요.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작업하다가 어떤 단계로 해야 될 것인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는 데는 이 순서도가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순서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파악하는 거는 일의 앞뒤 순서가 있을 때, 시간적인 순서가 있을 때는 이런 순서도를 그리는 것이 아주 좋은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갖다가 추진해서 세울 때,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순서도를 갖다가 그리는 것이 대단히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그 잭 웰치가 했던 방법인데요. 잭 웰치가 1983년에 이 얘기는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잭 웰치가 그 GE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 무너져가는 GE를 갖다가 회생시키고 그 30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 100배 이상의 그 거대한 기업으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인데 이 잭 웰치가 1983년 1월에 자기 부인 캐롤린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냅킨에다가 입 닦는 냅킨 있죠? 여기다가 갑자기 펜을 꺼내가지고 이 원을 3개 그립니다. 이 원 3개 그린 것이 그 지의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잭 웰치가 그린 3개의 동심원입니다. 이 원에 보면은 핵심, 서비스, 기술 이 3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한 번은 뉴 가난의 게이츠 레스토랑에서 캐롤린에게 지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 갑자기 떠오르는 바가 있어 검은색 펠트펜을 주머니에서 꺼내 식탁에 놓인 냅킨에 메모하기 시작했다. 나는 3개의 원을 그린 다음 그 안에 각각 핵심, 기술, 서비스라고 써넣었다. 그런 다음 지의 사업들을 각각 그 원 안에다가 배치시켰다. 핵심이라는 원 안에는
조명기기, 주요 가전, 모터, 터빈, 운송설비, 구축 장비를 써넣었다. 나는 캐롤린에게 지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 밖에 있는 사업부는 고치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지위가 얘기한 것이고, 이 지위의 세계원은, 그 웰치가 말한 이 세계원은 지휘개혁의 바이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라트가 엄청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직관 능력 아닙니까? 직관이라는 것은 늘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 떠오른 생각은 책상 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생각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식사하려고 그렇게 밥을 먹을 때 떠올 수도 있고, 또 잘라고 불을 껐는데 그때 엄청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불 끄고 난 다음에 생각이 떠오르면은 제 그 침대는 책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신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데 신문지를 갖다가 해놓고 펜 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그냥 씁니다. 글자 크게. 어떤 때는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침실에 누웠을 때도 많이 생각나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차에 갈 때도 생각납니다. 저는 이 운전하면서도 이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그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막 씁니다. 근데 글자를 보고 쓰지 못하니까 그냥 크게 운전하면서 쓰는 게 좋은 그런 버릇은 아닙니다만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차에 내려서 쓰려면은 이미 잊어먹고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메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학생 되려면은 이 부지런히 넣어놓고 써야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쓰는 훈련. 머리가 나쁜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개 같은 소리 해도 부지런히 쓰는 학생은 잘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연상작용도 잘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림으로 자기 공부하는 것을 써보세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잭 웰치가 한 이 세계 동심원을 갖다가 이 논술 훈련하는, 요지 정리하는데 쓰면 아주 훌륭하게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심 주제가 있게 되면은 원하는 중심 주제 갖다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등한 주제가 있다면은 옆에다 원을 또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웰치의 동심원처럼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원을 겹쳐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이 서로 적대적이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하면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 그냥 단순하게 관계가 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위에 필요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한 예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리는 한 가지 방법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수직도라 하는 이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치 방법은 서로 연관성, 관계도고, 그 다음에 처음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아주 체계적으로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그 사람들 원래 순서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플로우라는 것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흐름도다 그렇게 번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도에 의해서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는 흐름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논술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관계도 서로 연관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식으로 하는 이 수직도는 바바라 민토라는 사람이 제가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논리의 기술인가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직도 라고 하는 것은 상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전부 다
요것을 밑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밑에 어떤 것이 따르면은 또 이렇게 두고 밑으로 이렇게 수직 형식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피라미드 차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훈련을 갖다가 잘 해두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공부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생 계획에 있어서도 자기를 돌아보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식으로 하는 이 수직도는 바바라 민토라는 사람이 제가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논리의 기술인가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직도 한다고 하는 것은 상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밑에 어떤 것이 따르면은 또 이렇게 두고 밑으로 이렇게 수직 형식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피라미드 차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훈련을 갖다가 잘 해두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공부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생 계획에 있어서도 자기를 돌아보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지를 정리하는 요령은 언제나 핵심 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 주제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늘 무엇이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 방법으로 3단 논법을 얘기합니다. 3단 논법. 그래서 3단 논법에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연역적 방법, 하나는 귀납적 방법.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개발해 놓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법에서 사용하고요. 연역적 방법은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데 과학적 방법은 주로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은 소위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는 끌어줍니다. 그런데 이 귀납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배우는 분들은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귀납법적 방법을 가지고 이 과학적 방법을, 귀납법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과학적 증명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증명은 전부 다 귀납법적 방법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논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아주 굉장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이미 여기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벌써 여기에 내포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증명하는 증명 방법도 사실 원래 있다는 거. 그리고 원래 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에서도 직선하면은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를 갖다 연결한 선을 직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점 사이란데 그러면 점이라는 건 뭘까? 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어떠한 사실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그 전제 속에서 이미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 자체도 증명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증명의 전제 속에 이미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수학에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갖다 증명하라 하는 것도 이미 그 속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것을 피타고라스는 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요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답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생각하라. 그래서 주제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목을 자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본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대부분 다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문제를 망각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의 의도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기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문장은 모두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상호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림으로 만든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기술되었는가, 논리적으로 자기가 유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며 잘 표현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논술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이 읽는 것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슬쩍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려면은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과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 하지 않고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논술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 문제는 적게 쓰고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경제적 원리를 갖다가 논술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논술의 문제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쪽집게 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사람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답 쓰기 훈련에는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도 개적으로 정답이 뭐냐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정답 찾기에 골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가장 최선을 갖다가 잘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담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겪어보게 되면은 이게 참 좋은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술 훈련의 필요성, 논술 훈련을 하는 것은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글로써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래 논술 문제 대입에 난 것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접근해보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쳐다보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증거해보자. 그래서 어제 검색을 해서 한양대학 2008년도 수시 2학기에 나온 문제를 갖다가 제가 찾아냈습니다. 인터넷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 말 의심되면 아무 문제 하나 뽑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그 답을 갖다가 못하는 것이
문제는 부지런히 읽어도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답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 문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쓰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반드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2008년도 수시 2학기에 난 문제 보면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지문의 문맥에 맞게 이어지도록 두 단락의 글을 작성하시오. 400자 내지 500자 정도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첫 단락은 또 한편 아슬아슬한 질주와 추월의 추격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는 관객의 감수성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주제문으로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시작할 때 또 한편 아슬아슬한 질주와 추월의 추격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는 관객의 감수성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걸 맨 처음에 서두에 두고 쓰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출발할 건가?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영화에다가 동그라미 안에다가 영화를 갖다가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그 동사는 뭡니까? 동사. 만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만드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무엇을? 감수성을. 감수성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감수성을.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영화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영화입니까? 아슬아슬한 질주. 그러니까 질주.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추격을 보여주는 장면. 그래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감수성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답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답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용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그 다음에 잘 요지를 갖다가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면 이렇게 그려놓고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학생들 글쓰기는요, 딱 읽고 난 다음에 답을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해요. 답을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한 사람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화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왜 자꾸 수동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론은 이것으로 시작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속도는 사람들의 정서적 불균형을 일으키고 배타적인 사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을 맨 마지막 문장은 주제문으로 시작했었을 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은 저 초록색 글씨 시작된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속도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속도. 그 속도는 무엇을? 자, 이 결과는 뭡니까? 형성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형성할 수 있는데 어떤 문화입니까? 배타적인 사회문화. 사회문화인데 배타적인 사회문화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형성합니까? 사람들의 정서적 불균형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정서적 불균형. 그럼 답을 쓸 때 결국은 정서적 불균형과 배타적 사회문화를 이 다음에 붙여가지고 설명해서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제를 딱 서브젝트를 줬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약만 뒤에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도가 이것과 상관이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술을 이렇게 내놓고 채점을 해봐도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과 연관해서 뒤에 글을 갖다가 안 붙여요. 엉뚱한 소리 잔뜩 써놨습니다. 문제가 이거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답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염두에 두게 되면은, 이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답이 아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요,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종이 많이 주거든요. 종이 한 장에 딱 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지문.
지문을 갖다 이제 주는 거예요. 속도는 매혹적이면서 기만적이며 기분을 고양시키는 아드레날린을 샘솟게 하면서도 잔인하며 환상적이며 파괴적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속도는 매혹적이어서 그 환상에 사람들이 도취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파괴된다는 것을 기만하려 든다. 자, 여기 내용 속에서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정서적인 불균형을 바로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놓고 여기다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 정리하는 기술에 달려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일상은 시계들이 맹공격에 포위되어 있다. 사람들은 알람소리 허겁지겁 잠에서 깨어나 지금 늦지 않았나 하며 다급하게 하루를 서두른다. 갈수록 더 쪼개진 스케줄은 사람들 과거와 미래로부터 단절된 시간의 조각에 매달리게 한다. 그러면서 마감 시간을 사람들을 지치게 하며 그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박탈한다.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점 주체가 수동적이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속도는 우리 일상생활에 기대한 영향을 준다. 패스트푸드는 비만한 육체를 만들고 또 수박 겉핥기식 속성 지식 요약은 지성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 자, 이런 속에서 정서적인 불균형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잘 보면은, 문단을 잘 보면은, 거기에서 이 첫 번째, 이 요것에 대해서 뒤에서 글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끌어들여가지고 이 마지막 요것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쓰는 것이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면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은 멈추게 된다. 사람들은 움직이는 기계 속도보다 빠르게 공격성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스피드광이 그 최악의 사례,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폭력적인 파국의 공격성을 낳는다. 그래서 이 정서 불안의 불균형으로 인한 행동 결과, 그 다음에 이 배타적인 사회문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고립문화로 돌입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도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림식으로 이렇게 전개해가지고요. 맞춰보면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붙이면서 내가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을 못 읽었지만은 그 말의 표현을 갖다가 은근히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빨리 문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IT 산업이라든가 시간을 요구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갖다가 어떻게 조합해서 극복할 것인가. 거기다 조금만 살만 붙이면 멋진 글이 되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요령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대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막히게 학생들의 인생의 요점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도 누가 저한테 세미나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꿈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고등부 이렇게 집회 와서 내 꿈이 뭐냐? 심지어요, 대학 4학년들 갖다 놓고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을 빼앗긴 세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주일학교부터 고등부, 대학부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애들도 꿈이 없단 말입니다. 비전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교사들이 만들었잖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애들 제대로 세울 수 있을런지 그것조차도 교사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너희들 꿈이 없어. 선생님이 뭐라냐 하면은 우리 세대는 안 그랬어. 근데 너희들 세대는 왜 이 모양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 책임 아닙니다.
교사의 책임이에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교사의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설탕물 잠시 먹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당장에게는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영적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고3이 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수능 끝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와요. 올려주기는 많이 올려줬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올려준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고3 때 교회 잘 나온 애들은 대부분 다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교회라도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적당하게 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또 아주 잘하는 애들은 또 잘 나오는 경향이 있죠. 선생님들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주일날 나와도 이 아이가 주일날 안 나오는 애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든다면요. 그리고 자기가 단순히 확신만 가져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도 훈련이 돼야 돼. 내가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교사가 먼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아이한테 비전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한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엄마들이 가진 비전이라는 게 너 의사가 되라, 너 판사가 되라, 그것이 비전입니까?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비전이죠. 엄마의 비전, 너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이 교재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 교재 좀 빨리 좀 단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속성재배하려고 그래요? 개는 6개월 만에 키워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요, 30년을 키워야 돼, 30년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 20분 시켜놓고 사람 갖다 훌륭하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교육 시간이 엄청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얘가 신앙을 갖죠. 맨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맨날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게임하고 오라하고 노는 애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철들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적인 일을 갖다가 보고서 어른들은 뭐 하냐면은 맨날 그냥 교회에서 놀기만 해도 애들은 그냥 크더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를 세우는 것은 왜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 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교사를 그렇게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교사로서의 여러분들이 사명만 감당한다면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아이들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책임이란 말입니다.